지금 여의도 정치에 발을 디뎠고 작년 12월 말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기적 목표는 당의 총선 승리이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맡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죠.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선대위 부위원장 왔을 때 뭐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맡게 됐습니다. 열심히 해야죠. 네. 저는 목표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목표는 뭐 시민사회에 있을 때나 똑같았고 다만 다른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대로 하는 것이다. 뭐 굳이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선을 여의도 문법으로 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 부분 목표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75일을 기준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점수가 아니라 게이지가 100까지 있다라면 얼마까지 왔냐 하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75일 동안 갈 수 있었던 지점이 이만큼이라면 한 20%? 그러니까 저는 꽤나 실망스럽고 제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정말 다른 곳이구나,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. 제가 여겼던 곳과 완전히 다르다. 많이 몰랐다. 제가. 이 부분인데요.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묻는 것에 답해야 되고 더군다나 진실것 그리고 정치 혹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정치와 언론을 찝어서 말씀드리냐면 그 부분을 고민해서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앞서 여쭈신 목적, 뭐 방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민과 정치인 간의 어떤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우리 굳이 몸으로 비유하자면 혈관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특히나 기자분이 묻는다라면 진실되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뭐 많은 소용돌이를 지났습니다만은 소용돌이 정도가 아니라 풍파를 지났는데 언제고 물어본다라면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 요즘 기자분들 전화를 좀 피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오늘 또 전화를 받는 기자분들도 전화 좀 자주 받아주시라 하는데 그거죠. 저는 전화를 받을 때 혹은 대화를 해야 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. 그런데 과연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있는가, 진실을 맞닥뜨릴 용기가 있는가, 그 부분에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전화를 피하는 거죠. 뭐. 그래서 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리고 그게 뭐 정치와 언론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이건 있었어요. 오히려 뭐냐면 제가 다른 뭐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게 제가 만약에 여의도 정치에 발을 안 디뎠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다. 그런데 제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으로 발을 디딘 한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특정한 뭐 제가 굳이 그 말을 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을 저 정말 그랬어요. 그러니까 과거 비대위원이 아니라면 나 얘기 안 했을 거다. 왜냐하면 나 윤 대통령하고 밥도 먹은 적 있고 우리 김건희 여사와도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그런 그 쓴소리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걸 못 했을 것 같다. 그리고 내 성격상 안 했을 거다. 그런 내가 비대위원인 한은 공적인 지위에 있고 공공선을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한은 말을 해야죠. 제가 뭐 어떻게 되든 뭐 그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뭐랄까요 이제 당시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발언은 정말 뭐 어쩔지 모르지만 저도 풍파를 지났고 뭐 한동훈 위원장님은 다른 의미에서 같은 풍파를 지나고 약간 뭐 반 농담 반 진실을 담은 그런 것이었는데요.
그런 건 있었습니다. 제가 기자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정치 뭐 정당에 가입해 달라. 내지는 총선을 앞두고 뭐 이러이러한 뭐 자리를 줄 테니 뭐 비례 자리를 줄 테 뭐 할 테니 들어와라 정당에 가입해라 했을 때 뭐 모두 다 거절했었고 어떻게 보면 처음 한 건데 뭐랄까요 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나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사적인 연락도 했었고요.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밝혔지만 한동훈 위원장과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무너진 가치들 이런 것들을 복원해내는데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저보다 뭐 며칠 뭐 더 앞섰는데 저런 분과 함께라면 조금 뭐 함께 해보고 싶다.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저한테 이 비대위원 영입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을 때 같이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였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동훈 위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3번인가 4번의 좌천들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이 사람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소위 반조국 뭐 반민주당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처지였었는데 한번 지킬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그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역할들, 발언들 이런 거 보면은 함께 할 만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던 차에 뭐 함께 하지 않을까 뭐 기꺼이 호감이 좀 있으셨던 거네요. 뭐 그렇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계속 정치를 안 한다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또 한편으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전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안 봐서 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쉽게 또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염려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들 비슷한 문제 의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힘보다 민주당을 예를 든다라면 민주당 역시 시스템 공천이라면 인셈이고 결국은 그런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? AI라도 어떤 로직을 내장시켰는지 가부, OX, OX 무슨 로직을 내장시켰는지에 따라서 뭐 김영주 의원이 뭐죠? 어떤 특정 영역에서 0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랐을 때 하위 10%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논리를 내장했느냐에 따라서 뭐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스템 공천 그것만으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.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저는 민주당 이제 돌아와서 저희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의 점수를 따져본다라 점수 그리고 잘 됐는지를 따져본다라면 저는 솔직히 후한 점수를 주긴 좀 힘들지 않나.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구현하고자 했던 시스템 공천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시스템 공천대로 그냥 이 기계가 이 차가 잘 굴러가냐 따지자라면 전 잘 굴러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거의 공천이 마무리되어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이게 결국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인재를 잘 뽑아내는 시스템인데 인재풀 자체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이걸 제가 먼저 생각했다 누가 먼저 생각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국민의힘 이번 22대 공천을 말씀드리자라면 시스템이 잘 작동했느냐 이거보다는 인재풀이 얼마나 풍부했느냐. 인재풀이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이저리그 KBO 이렇게 예를 든다라면 인재풀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. 여기에서 선수를 어떻게 뽑았느냐. 그래서 저는 시스템 공천 그 자체보다는 인재풀의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금 많이 아쉽다. 듣는 분들은
뭐 속상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인원수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예. 뭐 이렇게 전 그렇습니다.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.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한번 과거에 잠깐 이제 모 인사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. 야, 20일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.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대한 반론으로 야, 20대, 19대, 18대 또 그러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 21대 국회가 참 최악이었다.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 국회를 바꾸려면 10명만 있으면 된다. 이런 말씀을 누군가 하고 전 그 말에 이제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. 아, 정말 10명만 있으면 되겠다. 정말 10명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이시라면 충분히 국회를 많이 바꿀 수 있다. 내지는 10명이 아니더라도 5명만 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그런 국민들 눈높이에서 10명의 사람 혹은 안 되더라도 5명의 사람을 공천했냐 하면은 조금은 회의적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우리가 그 국회의원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었다. 뭐 국민들이 조금 같이 느낄 만한 분들이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새로 영입하신 분으로 전 좀 솔직히 회의적이네요. 맞습니다. 저도 사실은 사적인 얘기일 수 있고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위원장께서 인재영입 위원장도 겸임하셔서 한 몇 분은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이분 좋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한번 모셔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제 두 분을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정말 강고하게 안 한다 이렇게 했어서 참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있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것을 안 오려고 한다. 또 한편으로는 안 오려고 한 이유를 알겠다. 예. 해보시니까 예. 나라도 야 여기 좋아 빨리 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좀 자신이 없네요.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신 거네요. 예. 그래서 참 그런 예. 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있었던 일 중에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나요?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, 이낙연계 뭐 그리고 나중에 합류는 했었습니다만은 뭐 금태섭 신당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그때 잘했으면 싶더라고요. 이분들이 잘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경쟁이 일고 할 텐데 지지부진하고 사실 이 이른바 제3지대 분들이 처음에는 빅텐트로 한번 뭐 정말 24시간, 36시간 모였던 적이 있었잖아요. 예. 이때 정말 이건 진실된 마음으로 잘 됐으면 싶더라고요. 이렇게 여기가 잘 나가면 이 주자들도 잘 뛸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런데 이분들이 지리멸렬해지는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. 예. 아까 비슷한 말씀인데 참 소중한 자원이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결국은 정치인도 국민이 혹은 당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좀 잘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소중한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 뭐 국민의힘에 내지는 한국 정치에서 뭐 발전시켜 내느냐가 조금은 거창하게 말씀드린다라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와도 관련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소위 말하는 X세대 정치인으로서 뭐 70년대생에 어떻게 보면 70년대생만의 색채를 가진 뭐 어떻게 보면 좀 최초의 정치인 기존의 70년대생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60년대생을 86세대를 쫓아가는 정치인이었던 데 반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X세대 정치인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분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조금 뭐랄까요? 지표가 올라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이분께서 제가 75일이면 이제 80일 정도 지나치셨을 건데
이분도 뭐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. 뭐 어떻게 보면 저로 말미암아서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의 뭐 800일, 뭐 8년만큼이나 긴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예, 조금은 처음 오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첫 시련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 좀 버텨내셨으면 좋겠고 잘 버텨낼 거라고 봅니다. 뭐 남 이야기처럼 얘기하는데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첫 시험 시련 이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. 예, 그리고 예, 지금 저는 이제 뭐 4월 10일 총선뿐만 아니라 지금 줄곧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지표로 상당히 이제 상승 기류를 타다가 꺾였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악재들이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예, 지금이 하나의 시험대이지 않을까. 예. 근데 참 이게 저도 있어 보면 뭐 이건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일 수 있는데 누군가 이제 정치평론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제가 좀 우리 국민의힘은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런 말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안 나온다 한동훈 외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. 예. 그게 현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역시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 아닌가.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컬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목소리 내지 않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바꿔야 될 그런 뭐랄까요? 그런 것도 주어졌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과제로서 이건 뭐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조금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. 예. 저도 좀 있어 보면 저도 뭐 민주당, 정의당 이렇게 많이 겪어봤고 정치인들과 소통을 해봤었는데 참 묘하더라고요. 이곳은 좀 목소리 없는 정당 같은 좀 이런 말하면 또 누구 시비 털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끔 제가 기자분들께 농담으로 여기는 모토가 나가지 말자 싸우지 말자 같다.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줄 거야.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동훈 위원장이 해줄 거야. 이러면서 내가 나서서 한마디 더 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싸우는 게 더 나아.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풍토도 바꾸는 게 저는 위원장의 뭐 숙제라고 봅니다. 계략적으로 한 달 전쯤 뭐 40일 전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. 너무 목소리가 안 들린다.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나? 그러면서 무슨 걱정을 했었냐면 지금은 올라갈 때인데 이게 한번 꺾이면 어떤 일을 거쳐서 정치라는 영역에서 어떤 뭐랄까요? 우리에게 뭐 시험이 닥치게 되면 이때 모든 것을 혼자서 돌파할 수 있을까?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이건 같이 돌파해야 되고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한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뭐 스크럼 짜고 가야 될 텐데 근데 잘 나갈 때 제가 그런 문제 제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2달 전에 이제 막 그런 풍파를 거쳤는데 조금 목소리는 죽이고 야 걱정된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게 좀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지금 이 순간도 과연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이걸 통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힘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.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.